어머니, 앞으로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신다고 하셨으니 저희 엄마가 남기신 이 5%의 지분은 제가 어머니께 올리는 효도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장례식장 상주 대기실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두 손을 꼭 부여잡았다. 시어머니는 안쓰럽다는 듯 나를 품에 안아주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적인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그 메시지가 떠오르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 미친년 진짜 쪼잔하게 5%가 뭐냐? 이럴 줄 알았으면 눈물이라도 두 방울 더 쥐어짜는 건데.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그 인간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비상장 기업의 지분 5%라는 건 단순한 휴지 조각을 넘어 그들의 전세 보증금과 남은 인생의 신용을 통째로 날려버릴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내 피를 빨아먹겠다고? 뼈도 못 추리게 씹어 먹어주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지하 3층 주차장. 공기는 마치 얼음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차갑고 시렸다. 머리 위에서는 접촉 불량인 형광등이 신경을 긁는 전류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고 그 희미한 빛이 남편의 검은색 그랜저 보닛 위로 어지럽게 떨어져 내렸다. 나는 그저 담요를 하나 가져오려고 내려왔을 뿐이다. 꼬박 사흘 밤낮을 빈소에서 지새운 탓에 무릎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조문객을 향해 절을 하고 일어설 때마다 척추는 녹슨 톱으로 썰어대는 것처럼 삐걱거렸다. 빈소 안을 가득 채운 독한 향냄새와 짙은 국화 향기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불과 몇 시간 전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핏줄을 잃었다는 거대한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였다. 평소에는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시어머니가 웬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개장 한 그릇을 직접 들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언제나 큼지막한 진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그 손으로 시어머니는 생전 처음 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붉게 충혈된 눈시울,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춘 울먹이는 목소리. 지아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 엄마는 비록 떠났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친엄마가 되어주마. 도현이도 평생 너를 아껴줄 테니 어서 이 국물 좀 마시고 속 좀 데우렴. 그 순간 붉은 고추기름이 떠있는 따뜻한 국물을 보며 내 메마른 눈동자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마치 생명줄을 부여잡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그 육개장을 들이켰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취약함과 밀려드는 감동에 취해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하고 말았다. 어머니 명의로 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지분 5%를 시어머니께 증여하겠다고. 그때 옆에 서 있던 도현이는 내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장모님이 남기신 걸 어머니가 어떻게 받으셔. 하지만 내 어깨를 쥔 그의 손가락에는 점점 더 강한 힘이 들어갔고 그의 눈빛은 번쩍이고 있었다. 당시 나는 그것을 안타까움의 눈빛이라고 단단히 착각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전까지는 조수석 문을 열고 담요를 찾기 위해 글러브 박스 안을 더듬거리던 내 손끝에 차갑고 낯선 단단한 물건이 닿았다. 휴대폰이었다. 싸구려 검은색 실리콘 케이스가 씌워진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컨드폰. 내 손끝이 막 떨어지려던 찰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화면이 번쩍 켜졌다. 어두운 차 안에서 푸르스름한 불빛이 유난히 눈을 찔러댔고 곧이어 진동 모터가 웅웅거리는 둔탁한 소리를 토해냈다. 화면 한가운데에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자 이름은 어머니. 나는 그 문장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년 진짜 쪼잔하게 5%가 뭐냐? 이럴 줄 알았으면 눈물이라도 두 방울 더 쥐어짜는 건데. 그 순간 숨이 멎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폐부 깊숙한 곳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박힌 듯 숨을 쉴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내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렸고 손가락 관절은 너무 세게 힘을 준 나머지 시체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이를 악물자 혀끝에서 쇠맛 같은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밀어 올리자 잠금 비밀번호조차 걸려있지 않았다. 이 얼마나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가? 나를 경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대화 내용은 그 어떤 가림막도 없이 내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쓸어 올리는 느낌이 마치 거친 사포에 살갗을 문지르는 것 같았다. 바로 위에는 도현의 답장이 있었다. 엄마, 일단 그거라도 쥐고 계세요.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더 지나서 그 여자 멘탈 완전히 박살나고 제 앞가림도 못하게 되면 제가 남편이자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나머지 95%도 싹 다 가져올게요. 그러고 나서 경기도 쪽에 있는 요양원에 쳐넣어 버리면 그 회사는 온전히 우리 차지가 되는 거예요. 위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들이켰던 그 따뜻한 육개장이 지금은 내장을 녹여버리는 맹독으로 변의 속을 타들어가게 만들었다. 나는 왈칵 쏟아져 나오는 신물을 억지로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다. 굵은 눈물방울이 휴대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지며 그 악독한 글자들을 번지게 만들었다. 작년 추석이 떠올랐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진 채 병실에 홀로 누워 계시던 우리 엄마. 반면 나는 시어머니에게 억지로 끌려가 마포구 시댁의 차가운 주방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다. 커다란 대야 3개에 가득 담긴 밀가루 반죽과 산더미처럼 쌓인 동태포를 앞에 두고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제사전을 부쳤다. 지독한 기름 냄새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그때 도현이는 무얼 하고 있었던가? 그는 거실의 푹신한 가죽 소파에 늘어져 앉아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렸다. 내게 물 한 모금 떠다 준 적이 없었다. 아,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친딸이었구나. 이것이 그가 약속했던 평생 아껴주겠다는 맹세였구나.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센터 콘솔에서 차가운 생수 한 병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비틀어 열고 고개를 젖힌 채 얼음장 같은 물을 식도로 미친 듯이 쏟아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곤두박질 치며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다 같이 죽어버리고 싶었던 그 펄펄 끓는 분노를 순식간에 꺼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절대적인 냉기였다. 이 지하 주차장보다 100배는 더 시린 극한의 추위. 물병을 내려놓자 턱을 타고 흘러내린 물방울이 검은 상복 위로 떨어져 짙은 얼룩을 만들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내 휴대폰을 꺼내 무음 모드로 바꿨다. 그 세컨드폰 화면에 렌즈를 맞췄다. 셔터를 눌렀다. 1번, 2번, 3번. 플래시는 터지지 않았고 오직 화면의 희미한 불빛만이 핏발선 내 눈동자에 반사되었다. 나는 그 악독한 대화 내용과 단어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아주 선명하게 사진으로 남겼다. 그러고 나서 옷자락으로 세컨드폰 화면에 묻은 내 지문과 물자국을 말끔히 닦아낸 뒤 담요 아래 글러브 박스 가장 깊숙한 곳에 원래 있던 그대로 내려놓았다. 룸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에 퉁퉁 부은 눈, 누가 봐도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가엾고 의지할 곳 없는 상주 그 자체였다.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처연하면서도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듯한 미소를 짓는 연습을 했다. 좋아, 서지아.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사무제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내 몸에서 향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굽 높은 구두를 요란하게 올리며 마포구에 있는 우리 전셋집으로 참을성 없이 들이닥쳤다. 그녀는 초인종조차 누르지 않고 제멋대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다. 삐비비빅. 고요한 거실에 전자 도어록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두툼한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탁 하고 내리쳤다. 지아야, 애미가 너를 재촉하려는 건 아니다만 이런 일은 일찍 끝내놔야 너도 마음 편히 푹 쉴 수 있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구역질 나는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했고 짙은 아이라인을 그린 그 두 눈은 내가 혹시라도 마음을 바꿀까 봐 나를 뚫어지게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아래로 깐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에 놓인 사인펜을 집어들자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주식 양도 계약서와 공증 서류에 빠르게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갔고 인감도장을 찍었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의 서명들을 보며 입꼬리가 미친 듯이 실룩거리는 것을 주체하지 못했다. 안면 근육이 하도 격렬하게 움직인 탓에 두껍게 발린 파운데이션 사이로 깊은 주름이 쩍쩍 갈라질 정도였다. 그녀는 마치 금덩이라도 되는 양 서류를 낚아채어 자신의 가슴팍에 소중히 끌어안았다. 그날 이후 속물스럽기로 소문난 강남의 어느 사모님 교회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랑을 늘어놓는 대주주가 한 명 탄생했다. 듣자 하니 그녀는 매일 예배가 끝날 때마다 교회 옆 비싼 카페에 앉아 샹을 2번 추가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사모님들 틈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회사의 미래를 논한다고 했다. 심지어 청담동에서 어느 피부과가 최고급 안티에이징 시술을 잘하는지 수소문하고 다니며 이미 재벌가 사모님 반열에라도 오른 듯한 행세를 하고 다녔다. 그녀가 꿈에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결코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함정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작동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도현이가 숨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그의 손에는 대한민국 국세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누런 서류 봉투가 구겨질 듯 쥐어져 있었다. 봉투는 이미 거칠게 뜯겨 있었고 그 안으로 하얀색 납부 통지서가 반쯤 튀어나와 있었다. 지아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극도의 공포에 질린 도현의 목소리는 칠판을 긁는 손톱 소리처럼 날카롭게 찢어졌다. 그는 그 통지서를 거실 테이블 위에 쾅 하고 내리쳤고 그 충격에 유리컵이 윙윙거리며 흔들렸다. 소파에 앉아 얼음물을 마시고 있던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 종이 쪼가리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적힌 증여세 납부 통지서였다. 우리 엄마가 남긴 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은 비록 비상장 회사이긴 했지만 도심 곳곳에 알짜배기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했기에 장부상 기업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다. 그 지분의 5%에 해당하는 증여세, 게다가 제때 신고하지 않아 불어난 가산세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무려 10억 원에 달했다. 10억 원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몇백 원 차이에도 벌벌 떨고 내가 결혼 전에 내준 보증금이 아니었다면 마포구 전셋집은 꿈도 못 꿨을 주제에 이 금액은 그들 온 가족이 목을 매달고도 남을 만큼 끔찍한 액수였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통지서를 집어들고 숫자를 확인한 순간 나는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곧바로 눈물을 쏟아냈다. 10억.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 난 몰랐어.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지 정말 몰랐다고.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질 듯 서럽게 오열했다. 도현은 미칠 것 같은 얼굴로 거실을 이리저리 쿵쾅거리며 배회했다. 구두 굽이 바닥을 찍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내 앞으로 달려와 양손으로 내 어깨를 미친 듯이 부여잡았다. 그의 두 눈은 당장이라도 피눈물을 흘릴 것처럼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여보, 일단 울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당신 수중에 현금 있는 거 다 알잖아. 안 그래? 엄마가 지금 10억이 어디 있어. 당신이 먼저 이 돈 좀 내줘. 연말에 회사에서 배당금 나오면 엄마가 그 돈 고스란히 다 갚아줄 테니까. 초조함에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갚아준다고? 너희들 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살아서 나온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나는 고개를 들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내 눈빛은 절망과 무력감 그 자체였다. 도현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내 목소리는 문장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만큼 심하게 떨렸다. 당신 정말 몰라?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 규모가 워낙 커서 지금 국세청에서 내 모든 개인 계좌를 싹 다 동결해놓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
나 지금 마트 가서 두부 한 모 살 돈도 카드로 못 긁는 신세라고. 도현은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고 내 어깨를 쥐고 있던 손이 스르르 풀렸다. 그는 뼈가 빠진 연체동물처럼 테이블 위로 털썩 주저앉아 입술만 파르르 떨 뿐 반나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어쩌지? 통지서에 쓰여 있잖아. 기한 내에 안 내면 엄청난 벌금이 추가되는 건 물론이고 형사 고발까지 당한다고. 엄마 감방 간단 말이야.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휴지로 눈가를 닦아내는 신용을 했다. 눈물 따위는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모기 소리만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는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그러게. 기한 넘기면 어머니 감옥 가실 텐데 그게 말이 돼? 여보, 당신이 빨리 어떻게든 방법 좀 찾아봐. 당신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잖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와 도현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5%의 지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의 망상 속에서 그 5%는 매년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배당금을 안겨줄 화수분이자 상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프리패스 티켓이었기 때문이다. 세금 납부 기한을 불과 사흘 앞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실성한 여자처럼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악을 쓰며 도현을 닥달해 이 전셋집의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오게 만들었다. 보증금만 무려 8억 원에 달하는 그 계약서. 그 돈은 분명 결혼 전 내가 마련한 것이었지만 도현의 그 알량하고 가여운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계약서에는 그의 이름을 적어두었었다. 도현은 땀을 비오듯 쏟으며 제2금융권 대부업체의 비좁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공기 중에는 싸구려 믹스커피와 찌든 담배 냄새가 역겹게 뒤섞여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대출 상담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렸고 모니터에는 보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연이율 숫자가 번쩍이고 있었다. 그 10억 원의 세금을 메꾸기 위해 도현은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잡힌 것도 모자라 나 몰래 살인적인 이자에 제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썼다. 그가 두툼한 대출 계약서에 시뻘건 지장을 찍는 순간 나는 유리문 밖에 서서 극도의 긴장감에 마른 침을 꿀꺽꿀꺽 삼키는 그의 목젖을 바라보며 입가에 지독하게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뛰어내려. 너희들을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한 이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마음껏 뛰어내려 보라고.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12월로 접어들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도 뼛속까지 시렸고 한강 둔치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사람의 뺨을 베어낼 듯 매서웠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분명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연말의 주주 배당금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벅찬 환희에 젖어 있었다. 심지어 한도 초과 직전인 신용카드를 들고 청담동의 최고급 부티크로 달려가 3천만 원짜리 한정판 밍크코트를 할부로 긁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녀가 그 밍크코트를 걸치고 교회에 나타났을 때 턱을 어찌나 치켜들고 다녔는지 강단에선 목사님보다 더 높아 보였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시각, 나는 본사 사옥 꼭대기층에 위치한 넓고 환한 대표이사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난방은 아주 훈훈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최고급 과테말라 원두의 진한 향기가 감돌았다. 내 앞에 육중한 마호가니 회의 테이블에는 회사의 핵심 임원진과 법률 고문들이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다. 빔 프로젝터가 쏘아올린 대형 스크린에는 대단히 복잡하게 설계된 자본 재편성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띄워져 있었다. 서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콧등에 걸친 금태 안경을 밀어올리며 차갑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나는 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일정한 박자로 두드렸다. 탁, 탁, 탁. 수고하셨습니다. 회사의 해외 시장 개척과 전략적 투자 유치가 시급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즉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행하십시오. 나는 스크린에 빼곡하게 채워진 숫자와 그래프들을 응시하며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애초에 그들 소유가 아니었던 것들이
공기 중으로 완벽하게 산화되는 꼴을 봐야겠습니다. 자본의 힘은 잔인할 만큼 조용하고 파괴적이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교하게 이루어진 유상증자 작업 덕분에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수는 순식간에 수십 배로 뻥튀기 되었다. 반면 시어머니가 손에 쥐고 있던 한때는 금싸라기 같아 보였던 그 5%의 지분은 신주 인수권 청약에 참여할 자금력이 전혀 없었던 탓에 눈 깜짝할 새에 0.5%라는 초라한 휴지 조각으로 희석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내 성에 차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본차이나 커피잔을 들어 올려 쌉싸름한 블랙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다.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수익성 높은 핵심 직영점들, 알짜배기 부동산, 그리고 모든 상표권과 특허권까지 전부 합리적인 시장가로 분리 매각해서 제가 100% 지분을 소유한 신설 자회사로 모조리 이전시키십시오. 재무이사가 헛바람을 들이켜며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냈다. 대표님. 그렇게 하시면 모기업의 올해 장부상에 엄청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배당금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회사 운영을 유지하는 것조차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 적자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자르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달그락. 도자기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올해 우리 회사는 심각한 경영 악화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주주 배당은 전면 취소한다고 공시하십시오.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연말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던 현장에서였다. 쾅! 회의실의 묵직한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굉음을 냈다. 할부금도 채 갚지 못한 그 청담동 밍크코트를 걸쳐 입은 시어머니가 마치 투우장의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며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미친년처럼 산발이 되어 있었고 극도의 분노와 헐레벌떡 뛰어오느라 흘린 땀 때문에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이 흉측하게 얼룩져 있었다. 눈가의 깊은 주름 사이로는 살기가 번뜩였다. 서지야. 이 천하의 능지처참하련. 내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내 배당금 내놔. 내 주식 다 어디 갔냐고. 그녀는 발작하듯 비명을 질러댔고 그 날카로운 쇳소리는 넓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리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했다. 그녀는 두 팔을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며 내 쪽으로 달려들었다. 진주 반지가 번쩍이는 그 앙상한 소나귀가 내 머리채를 향해 날아들고 있었다. 나는 상석에 앉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눈 깜짝할 새도 없었다. 체격이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순식간에 앞으로 튀어나가 그녀의 양팔을 좌우에서 쇠사슬처럼 꽉 올감했다. 이거 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회사 대주주라고. 너희 대표 시어머니란 말이다. 그녀는 발악하며 구두굽으로 카페트 바닥을 마구 걷어찼고 그 비싼 밍크코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보안 요원들은 일말의 자비도 없이 그녀를 바닥으로 짓눌렀다. 그녀의 무릎이 두툼한 카페트 위로 무겁게 처박혔고 그녀는 가장 굴욕적이고 비참한 자세로 내 발밑에 강제로 끌어안혀졌다. 그녀는 거친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어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두 눈동자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뼛속 깊은 공포가 뒤엉켜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맞춤 제작된 최고급 정장 재킷의 미세한 주름을 우아하게 쓸어내렸다. 넓은 회의 테이블을 돌아 그녀의 코앞으로 다가간 나는 한때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그 추악한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회의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저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보안 요원의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전류 소리만이 공간을 채울 뿐이었다. 나는 상체를 살짝 숙여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투자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는 법이잖아요. 계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르신 분이 왜 이러실까? 나는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는 그녀의 눈동자를 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려 보안 요원에게 짓눌려 카페트에 처박힌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커다란 진주 반지가 끼워진 바로 그 손은에게 육개장 한 그릇을 내밀었던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 그토록 악독한 저주를 타이핑했던 바로 그 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은 미친 듯이 덜덜 떨며 카페 위에 오를 손톱이 빠져라 파고들고 있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 전화는 마치 지옥에서 울리는 사신의 종소리처럼 배당금 따위는 구경도 할 수 없는 이 매서운 겨울, 마포구 전셋집에 아주 정확한 타이밍으로 울려 퍼졌다. 이 기막힌 구경거리를 내 두 눈으로 직접 감상하기 위해 나는 법원의 강제 집행이 떨어지는 그날 이른 아침을 골라 마지막으로 갈아입을 옷가지를 챙긴다는 핑계로 그 집을 찾아갔다. 내가 꼬박 3년 동안 무료 파출부 취급을 당하며 살았던 바로 그 집이었다. 12월 서울의 아침 공기는 사람의 뼛속까지 얼려버릴 듯 음산하고 시렸다. 나는 현관에 서서 산발을 한 채 가죽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청담동에서 샀다는 그 밍크 코트를 몸에 대충 둘러싸고 있었는데 원래라면 윤기가 좌르르 흘렀을 그 털가죽은 지금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오물로 범벅이 되어 마치 시궁창을 뒹굴다온 죽은 쥐새끼 같은 꼴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액정이 산산조각 난 스마트폰이 터질 듯 꽉 쥐어져 있었다. 3미터나 떨어진 거리에서도 수화기 너머로 제2금융권 추심원의 걸쭉한 사투리가 섞인 상스러운 욕설이 쩌렁쩌렁하게 들려왔다. 노친네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안티에이징 리프팅 시술로 팽팽하게 당겨놨던 양볼은 이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져 턱 밑으로 겹겹이 쌓인 채 헐떡이는 숨결을 따라 흉하게 출렁거렸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무겁고 어수선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쾅쾅쾅.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전자 도어록의 전원이 강제로 차단되는 삐삐삑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시어머니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소파에서 펄쩍 튀어올랐다. 탁하게 흐려진 그녀의 두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현관 쪽으로 기어가듯 달려가서는 자신의 몸으로 그 무거운 철문을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하지만 탐욕으로 속이 텅텅 비어버린 노친네의 몸뚱이로 감당하기에 문박의 물리력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다. 끼기기기. 귀를 찢는 듯한 금속 마찰음과 함께 현관문이 강제로 열렸다. 복도의 먼지를 머금은 매서운 칼바람이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가슴에 법원 집행관 신분증을 폐용한 3명의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맨 앞에 선 남자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함께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는 붉은색 딱지 한 롤이 들려 있었다. 박도현 씨 가족분 되시죠?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은행 측에서 법원에 전세보증금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가재도구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현 시간부로 환가 가치가 있는 집안의 모든 동산에 대해 법적 압류를 집행하겠습니다. 집행관의 목소리는 감정이라곤 한치도 없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손바닥만 한 붉은색 압류 딱지를 찌익하고 뜯어냈다. 찌익. 텅 빈 거실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도 선명하게 울렸다. 집행관은 커다란 양문형 냉장고 앞으로 다가가 대한민국 법원 압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핏빛 딱지를 은회색 금속 문짝 위에 철석하고 내리붙였다. 그 다음은 75인치 LCD 텔레비전이었다. 찌익. 철석. 이어서 꽤나 값이 나가는 이탈리아제 수입 가죽 소파. 찌익. 철석. 빨간 딱지가 하나씩 붙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몸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손톱으로 그 붉은 딱지들을 어떻게든 긁어 떼어내려 발악했다. 안 돼. 이거 내 거란 말이야. 여긴 내 아들 집이라고. 이 강도 같은 놈들아, 당장 나가. 이 전셋집 보증금 8억이 네 집게 이름인 줄 알아? 우리 집 돈인데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뺏어가?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고 목청을 너무 높인 탓에 갈라진 목소리는 유리창을 긁는 소리처럼 끔찍했다. 나는 현관의 짙은 그림자 속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싸늘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보증금 8억이 당신네 돈이라고? 3년 전 봄날이 떠올랐다. 우리 엄마가 쥐어준 통장을 들고 혼자 은행에 가서 거액의 이체를 하던 그날.
그때 도현이는 뭐라고 짓거렸던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지아야, 명색이 남잔데 신혼집을 마누라 돈으로 구한다는 게 내 스스로가 너무 못나 보여서 그래. 계약서만 내 이름으로 쓰면 안 될까? 내가 맹세할게. 앞으로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너 눈에 눈물 나는 일은 없게 할게. 그런데 지금 그 8억 원은 그의 그 알량하고 우스운 자존심과 함께 그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채업자들의 고기 분쇄기 속으로 쳐넣어졌다. 시어머니는 아무리 긁어도 딱지가 떨어지지 않자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 내 발밑으로 다가왔다. 과거 내 뺨을 수도 없이 후려쳤던 바로 그 두 손으로 이제는 내 종아리를 죽일 듯이 꽉 끌어안았다. 지아야, 제발 이 애미 좀 살려다오. 너 돈 많잖니? 그 회사 팔아서 우리 도현이 빚 좀 갚아주면 안 되겠니? 이 사람들이 집을 뺏어간대. 우리 보고 길바닥에 나가 자라잖니. 지아야, 내가 이렇게 빌마. 제발. 고개를 치켜든 그녀의 구역질 나는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검버섯이 핀 그녀의 손이 내 새 구두를 더럽히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저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미 준비해 두었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년 진짜 쪼잔하게 5%가 뭐냐? 이럴 줄 알았으면 눈물이라도 두 방울 더 쥐어짜는 건데. 텅 빈 거실에 시어머니 본인의 목소리가 뜬금없이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몸이 벼락을 맞은 듯 뻣뻣하게 굳었다. 짐승처럼 울부짖던 소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린 듯 숨통이 막혀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내 종아리를 놓더니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허리를 살짝 굽혀 오직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속삭였다. 어머니, 밖은 바람이 꽤 찹니다. 앞으로 서울역 지하도에서 주무실 때는 그 밍크코트 단단히 여미고 주무세요. 말을 마친 나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몸을 돌렸다. 하이힐이 현관의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또각또각 경쾌한 소리를 냈고 나는 그 역겨운 울음소리를 문 뒤로 영원히 가둬버렸다. 도현의 파멸은 전셋집 압류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완벽했다. 그가 다니는 광화문이 대기업은 직원들의 품위 유지와 윤리 평가 기준이 몹시도 깐깐한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실수로 추적 불가능한 익명 계정을 이용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에 글을 하나 올렸다. 제목은 이러했다. 우리 영업부의 그 유명한 애처가 대리님은 어떻게 아내의 피를 빨아먹고 거액의 사채 빚을 졌는가. 게시글에는 그 어떤 과장된 수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팩트와 증거뿐이었다. 법원에서 회사 인사팀으로 날아간 급여 압류 통지서의 모자이크 캡처본, 제2금융권의 연체 추심 기록, 그리고 그가 밖에서 돈 많은 척 허세를 부리며 긁고 다녔던 카드 결제 내역 몇 장이 전부였다. 나는 카페에 앉아 얼음이 가득 담긴 물잔을 들고 있었다. 유리잔 겉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끝을 타고 흘러내렸다.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감각이 오히려 내 머릿속을 맑게 비워주었다. 나는 엄지손가락으로 쉴 새 없이 화면을 새로 고침했다. 그 글은 단 2시간 만에 실시간 베스트 1위를 찍으며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헐, 이거 영업 2팀 박도현 아니야? 평소에 자기네 집 강남에 건물 있다고 그렇게 입을 털고 다니더니 와, 진짜 토 나온다. 알고 보니 셔터맨이었네. 와이프 돈 빼돌려서 사채 빚을 갚아. 오늘 아침에 인사팀 불려갔다던데? 법원 집행관이 다이렉트로 부장님 책상에 월급 가압류 통지서 때려 받고 가서 부장님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다. 그 댓글들을 읽어 내려가며 나는 얼음물을 들어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지난 3년 동안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를 말끔하게 씻어내렸다. 그날 오후 도현은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사내 질서 문란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서 가차없이 권고사직을 당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주인 잃은 똥개 마냥
내가 일부러 얻어놓은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원룸으로 나를 찾아왔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서울의 겨울비는 도시 전체를 잿빛 절망으로 짓누르고 있었다. 반지하 벽면에는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하수구가 역류해 올라온 지독한 악취가 공기 중에 진동했다. 나는 다리 하나가 부러져 테이프로 간신히 칭칭 감아놓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지면과 맞닿은 비좁은 창문 위로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쾅쾅쾅. 빗소리를 뚫고 철문을 박살낼 듯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지아야. 여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좀 열어봐. 얇은 철문을 넘어 들어오는 도현의 목소리에는 짐승 같은 울음이 섞여 있었다. 추위에 덜덜 떨며 이빨을 부딪히는 딱딱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왔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그런 거야.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집도 법원에 넘어가고 사채업자들이 내 손발을 다 잘라버리겠대. 제발 나 좀 살려줘. 우리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죽는 꼴은 그냥 못 보잖아. 문밖에서 둔탁한 마찰음이 들렸다. 자기 뺨을 스스로 후려치는 소리였다. 짝, 짝, 짝. 한 번, 두 번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 세게, 더 절망적으로 때리는 소리가 났다. 결혼 후 첫 추석이 생각났다. 쭈그려 앉아 제사용 전을 부치고 김치를 담그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일어서지도 못할 때였다. 그 수백 폭이나 되는 배추를 베란다로 좀 옮겨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던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코를 틀어막으며 내 몸에서 썩은 마늘 냄새가 진동을 해서 밥맛이 다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고는 외투를 걸쳐 입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지. 그때 그 인간은 우리 부부의 정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녹슨 철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열지 않았다. 그저 그 차가운 쇳덩어리를 사이에 두고 감정의 동요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현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남았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진작부터 외워두었던 세 자리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신림동인데요. 밖에 법원에서 강제 집행당한 채무자가 제 집 문을 부수려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이미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둔 상태거든요. 최대한 빨리 좀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비좁은 창가로 다가가 진흙탕 속을 철퍼덕거리며 짓밟고 있는 구두들을 내려다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붉고 푸른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빗속의 어둠을 찢고 들어와 곰팡이 핀 벽면을 창백하게 비췄다. 도현이 두 명의 경찰관에게 제압당해 진흙 바닥에 강제로 처박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양손이 등 뒤로 꺾였고 수갑이 채워지며 차가운 금속 마찰음이 울렸다. 그는 발악하며 고개를 돌려 내 창문 쪽을 향해 무언가 절망적으로 악을 쓰며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뒤를 돌아 컵에 얼음물을 가득 채워 단숨에 들이켰다. 3개월 후 서울 가정법원. 공기 중에는 오래된 나무와 바닥 왁스가 섞인 묵은 냄새가 감돌았다. 법정의 천장은 까마득히 높았고 백열등의 서늘한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 위로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장식 하나 없이 군더더기 없는 피에 짙은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원고석에 고요히 앉아 있었다. 두 손은 책상 위에 단정히 포개어 놓았고 허리는 꼿꼿하게 세운 채였다. 마치 수천 번의 담금질 끝에 단단하게 얼어붙은 얼음 조각상 같았다. 피고석에 앉은 도현은 반쪽이 다 되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눈동자는 퀭하게 파였고 턱수염은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으며 항상 포마드로 말끔하게 넘기고 다니던 머리는 빗자루처럼 푸석푸석했다. 그는 구깃구깃한 싸구려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아마 그게 지금 그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그럴싸한 옷일터였다.
그는 내 쪽은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저 책상 위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책상 아래로 두 손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원고 측 대리인, 추가 증거 자료 제출하십시오. 오 판사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내 담당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검은색 USB 하나를 서기에게 건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자료는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자신의 모친과 공모하여 원고의 막대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횡령하려 한 정황과 원고에게 장기간 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입증하는 녹취록입니다. 더불어 피고가 세컨드폰을 사용하여 김 팀장이라 불리는 여성과 지난 2년간 외도한 메신저 대화 내용 및 다수의 송금 내역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송금된 자금의 출처는 원고가 결혼 전 두 사람의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해 두었던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위로 내가 이미 수백 번도 더 봐서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화면들이 연달아 띄워졌다. 그랜저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숨겨져 있던 세컨드폰.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악독한 저주는 물론이고 도현이 상간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다 바치고 최고급 호텔을 예약한 결제 내역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에서 도현의 목소리로 그 여자 멘탈 완전히 박살나면 내가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나머지 95%도 싹 다 가져올게요라는 문장이 흘러나오는 순간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법원 경위들이 도현을 바라보는 눈빛은 이미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악성 쓰레기를 보는 것과 같았다. 도현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쳐들었다. 두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술은 파들파들 떨렸지만 변명 한마디 내뱉지 못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그 육개장 한 그릇을 받아들었던 그 순간부터 내가 아주 치밀하게 짜놓은 죽음의 거미줄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이다. 판사가 손에 쥔 법봉을 내리쳤다.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외도, 원고의 특유 재산 및 상속 재산 횡령 시도, 그리고 시가 식구들과 공모한 정신적 학대 등 심각한 유책 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아울러 현재 피고가 짊어지고 있는 막대한 채무는 원고를 기망하고 개인적인 고위험 투자 및 사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부부 공동 채무로 볼 수 없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피고석을 훑어보았다. 이에 본 법정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한다. 원고 명의의 모든 재산, 주식, 그리고 혼인 전 원고가 부담한 전세 보증금의 잔존 가치는 모두 원고의 단독 소유로 인정한다. 피고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또한 피고의 중대한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법봉이 다시 한번 내리쳐지며 둔탁하고 무거운 파열음을 냈다. 그 소리는 도현의 마지막 남은 영혼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숴버린 듯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질질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마치 진흙 덩어리처럼 법정의 차가운 바닥에 널브러진 그는 입을 쩍 벌린 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고 그저 눈물과 침이 뒤범벅되어 그 역겨운 얼굴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인간 쪽으로는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정장 재킷의 밑단을 가볍게 털어낸 후 흔들림 없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법정의 무거운 나무 문을 밀고 나갔다. 문 밖에는 눈부시게 찬란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남동, UN 빌리지. 이곳은 대한민국 0.1%가 모여 사는 진정한 의미의 부촌이다. 마포구에 그 바글바글하고 찌든 사람 냄새도 없고 반지하 방에서 영원히 빠지지 않던 그 퀴퀴한 곰팡내 따위도 존재하지 않는 곳. 나는 맨발로 폭신한 최고급 양모 카페트를 밟으며 부르고뉴산 최고급 와인이 담긴 잔을 우아하게 흔들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수면이 붉은 석양빛을 받아 부서진 금가루처럼 반짝였고 강 건너편의 차량 행렬은 천천히 흐르는 빛의 띠처럼 보였다. 드넓은 가죽 소파 앞 100인치 벽걸이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메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 오후 서울역 인근의 한 낡은 고시원에서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한평 남짓한 고시원방에 강제로 난입해 모자 관계인 채무자 2명에게 폭력적인 추심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이 모자는 고시원에서 쫓겨나 거리로 나앉은 상태이며 텔레비전 화면 속 카메라 앵글이 어둡고 습한 고시원 복도를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서울역 지하도의 살을 에이는 칼바람 속에 웅크리고 있는 모자이크 처리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비춰졌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노파가 몸에 칭칭 감고 있는 너덜너덜해진 청담동 밍크 코트와 그 남자의 발에 신겨진 뒷굽이 다 달아빠진 낡은 구두를. 나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핏빛 액체가 유리잔 벽을 타고 끈적하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상했다.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묵직하고 풍부한 과일 향과 기분 좋은 떫은 마디 혀끝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복수를 완성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사람을 미치도록 황홀하게 만드는 달콤함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통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물도 히스테리도 없었다. 그저 지옥 밑바닥에서 스스로 기어 올라와 악마들을 다시 그 시면 속으로 걷어차 버린 한 여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유리창 속의 나를 향해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 잔인하도록 완벽하고 아름다운 현실을 위하여.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